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윤석열 석방 이후 탄핵 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박근혜 탄핵 정국 때하고는 크게 달랐죠. 집회 규모도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보다 규모가 훨씬 컸고 1월 넘어가면 그러하죠. 정당 지지율도 팽팽했죠. 그래요. 그런 와중에 윤석열 석방이 있었죠. 또한 또 뭐가 있었나요? 줄 탄핵 소추되었던 공직자들이 기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탄핵 기각이 있다는 얘기는 또 달리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죠. 그래서 그래요. 탄핵이 뭐 기각될 것이다 혹은 각하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이제 팽배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거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국가 수립 세력이 낙관론이져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공산주의 세력은 전례 없는 공포에 빠졌다. 감사원장,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석방되자 당 전체가 거리투쟁에 나섰다. 그렇죠. 이상하죠, 분위기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탄핵 인용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탄핵소추 시켰던 공직자들이 이제 탄핵 인용이 돼야지 이제 그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기각됐죠. 이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의 압도적인 집회 규모의 기가적인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집회를 포기하고 집회가 소멸하는 순간에는 결과를 보나마나였다. 어떻게든 집회를 유지해야 되죠. 집회를 유지 못해요. 태극기 집회만 남아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뭐 결과를 보나마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집회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리투쟁을 시작한 거죠. 특히 당대표 이재명에게는 수많은 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감방행은 불보듯 뻔했다. 2017년에 지은 시인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참 예사롭지가 않은 시였다. 절로 떠올라서 이런저런 문구가 참고하는 시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죠. 2017년에 써놓은 시라는 거예요. 밤길 시체 손길 억센데 촛불은 바람에 위태롭구나. 또다시 촛불 집회가 일어났죠. 위태로웠나요? 위태롭지 않았나요? 위태로웠다는 거예요. 피눈물 생명 빨아대고는 미친 양 촛불을 움켜쥐고 희죽희죽 웃으며 피 흐르는 누런 이빨 드러내는구나. 못된 짓 많이 저질렀잖아요. 줄탄핵하고. 그래요. 시 전체는 아니고 시 일부죠. 2025년 3월 7일 윤석열이 석방되자 위기를 느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원내대표 박찬대를 비롯한 지도부는 거리투쟁에 나섰다. 그래요. 3월 11일 오전 민주당 박수현, 민영배, 김준영 의원과 진보당 윤정호 의원은 광화문 동십자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큰 위기인 거죠. 모든 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같은 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은 바리캉 소리로 가득 찼다. 민주당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이 나란히 앉아 삭발식을 감행한 것이다. 총력전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든 촛불 집회라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자 민주당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렇죠.
이때부터 원내의 병행투쟁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의원 전원에게 거리투쟁 참여 일수와 동원 인원을 배정하는 강압적 체제가 시작되었다. 이제 억지로라도 유지하는 거죠. 촛불 집회를. 4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활동을 중단하고 4월 10일이 아닌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맞아. 그렇죠. 광화문 천막을 짓고 24시 투쟁에 돌입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은 촛불 집회 않으면 촛불 집회는 소멸할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카락을 깎고 단식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투쟁의 총력을 펼치는 동안 국민의힘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사실이죠. 봤잖아요. 저번 시간에.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 이러면서 파티를 준비를 하자 이러고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과 원내대표 박찬대는 찬바람 맞으며 직접 투쟁하는데 국민의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권영세와 원내대표 권성동은 국회 내에서 시간대보다 가끔씩 검은 정장을 갖춰입고 헌법 수호 피켓을 든 채 30분 남짓 도보 진행하며 태극기 집회를 독려할 따름이었다. 한쪽은 이제 극한 투쟁에 돌입했고 그래요. 다른 쪽은 승리를 예측하고 그래요. 투쟁에 몰두하지 않았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돌아가면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시간을 나누고 1인 피켓 시위를 하니 하루에 10명 정도 동원되었다. 민주당이 170여 명의 화력을 광장에 집중시킬 때 국민의힘은 고작 몇 명의 의원을 번갈아 내세우며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다는 식의 선전용 사쿠라 투쟁을 했을 따릅니다. 전 인원이 동원되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에다가 막 삭발하고 난리 났잖아요. 단식하고. 그래요. 느긋하게 된 거죠. 이제 다 이겼다 생각한 거죠. 거의. 드디어 운명의 선고날이 밝았다. 2025년 4월 4일 봄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가웠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이른 아침부터 성조기와 태극기를 앞세워 헌재 근처 도로를 빼곡히 메웠다. 그들은 이미 총리와 장관들이 탄핵이 줄줄이 기각된 터라 윤석열 사기 탄핵 역시 법치주의 준엄한 심판 아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죠. 뭐 초조감도 있고 뭐 그랬겠죠. 어쨌든 간에.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양궁역 일대를 거대한 태극기 앞바다로 뒤덮으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광화문 광장 한편에 자리 잡은 촛불 집회 대열은 폭풍전야의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촛불 집회를 압도하는 태극기 집회, 팽팽한 정당 지지율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렇겠죠. 박근혜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당연하죠. 반면 광화문 천막에서 밤을 지새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얼굴은 처참하게 그지없었다. 한 달 가까운 투쟁으로 초췌해진 이재명과 삭발한 머리에 까칠하게 털이 돋아난 의원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새려 있었다. 오전 10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와 원내대표 권성동은 국회 집무실에서 TV 생중계를 지켜보며 승리의 논평을 다듬고 있었고 헌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소수 여당 의원들은 느긋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들에게는 누구 말대로 맥주 파티하는 축제날이었다. 그래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문영배가 결정문을 읽었다. 결과는 윤석열 판면이었다. 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헌정문란은 해프닝으로 만들었고 헌정문란이 실제로 있었죠. 윤석열의 해프닝을 헌정문란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를 대통령에서 국회로 바꾸었다. 사실인 거죠. 그래요. 국회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행정부를 마비시켜도 되고 행정부는 그에 대한 조치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뭐 대통령 입장에서 극단적인 수단이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죠.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데 이제 판단이 안 된다, 수습할 방법이 없다 하면 또 계속 그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원장 탄핵하고 그래요. 국방부 장관 탄핵하고 장관들 줄 탄핵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용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부를 파괴하는 행위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도저히 방법이 안 된다. 대통령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도 비상계엄 선포했고, 그래요. 박정희도 비상계엄 선포했고, 한일 수교 때. 그렇다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최규하도 비상계엄 선포했고, 문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용인할 때, 비상계엄 선포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선포한 거예요. 선포할 수는 있는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선포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비상계엄, 이승만이 독재하려고 선포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6.25 도중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죠. 그때 이제 민주당 이름 좀 달랐겠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민주당이라 하면 되죠. 6.25 전쟁 도중에 민주당이 이상한 짓을 벌였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대통령과 합심해서 전쟁하기를 원하는데 민주당이 대통령을 몰아내려 했다는 거예요. 개헌을 해서 전쟁 도중에. 그런 일도 있었고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요? 민주당이 그 무고한 군의관이죠. 사살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원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뭔가 있다, 조사해야 된다, 저 사람들. 이상한 일을 벌인다, 전쟁 도중에.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저런 이제 헌법 개정을 했죠. 그 뒤에 선거를 했을 때, 선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한 몇 석 못 얻었다는 거예요. 한 20%도 못 얻은 걸로 알고 있죠. 확인해 보면 되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해서라도. 선거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일 수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원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선포해서 한일 수교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보면 한일 수교를 원하는 이들이 훨씬 많았고 반대하지 않았고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이들은 10%대였다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식민지를 겪었고 일본과 교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학생들이나 반대했지 몇몇 지식인들하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최규하도 어떤가요? 박정희가 암살당했을 때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저히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하면 정부가 파괴되는데, 달리 뭐 이거 수습할 방법이 없어. 비상계엄으로 해결해야 되겠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내가 원수로서 해야 되겠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탄핵되면 정부 기관이 마비된다. 국민들이 여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붕괴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제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굳이 비상계엄 선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국민들한테 이거 위험합니다. 이 비상계엄이라도 선포해야겠습니다. 이랬는데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선포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권한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정부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국민들이 국민들이 용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윤석열 행위가 다 그렇죠. 다 돌발적이죠. 윤석열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국정 정상화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행위에서 비롯된 권력 투쟁이다. 그건 그렇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문란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국정 정상화로 평가할 수도 있죠. 근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뭔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나요? 권력 투쟁이 된다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권력 투쟁에서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산주의 세력 편에 선 것이다. 그냥 권력 투쟁이라고 그냥 보자는 거예요. 둘 다 선의 같은 건 없었다. 권력 투쟁이잖아요. 시시비를 가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쪽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을 계속 파면시키고 있고, 다른 쪽은 이게 안 돼 이러면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둘 다 선의가 없다면 권력 투쟁이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나요? 선악이 있냐는 거예요. 권력 투쟁에서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권력 투쟁에 끼어들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근데 거기 왜 끼어들어요? 헌법재판소가. 상가집이 되어야 할 촛불 집회는 파티장이 되었고, 파티장이 되어야 할 태극기 집회는 상가집이 되었다.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은 박근혜 탄핵 정국을 기억하면 집회나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았다. 생각을 했죠. 이거 그때 박근혜 때 조중동이 문제 있었어. 조중동을 좀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겠어. 이런 것도 있었고, 집회에 참여하면서 집회 규모는 촛불 집회를 압도해버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전에서는 팽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 인사 참사가 있었다. 최대 인사 참사가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40% 육박하는 국민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건만 탄핵 정국에서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없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탄핵 찬성에 앞장섰다. 그렇죠. 이러한 결과는 윤석열의 업보이다. 윤석열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더라. 윤석열이 업보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계 각층에서 이렇게 참여하며 투쟁했나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임명을 했어야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역할은 지원하는 역할이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뭐 내전할 거 아니면 난 지원하는 거잖아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주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다. 그 누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위치에 있냐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혀 밀리지 않았죠. 집회건 여론조사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뭐 투쟁을 하건 그래요. 투쟁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결과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막강한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실력 부족으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